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제 주택관리사고 회계원리 제 16회가 되겠습니다. 연도로 보면 2013년도 그죠?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과거의 기출문제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시험 치게 될 예상 문제 같은 거를 우리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전체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 것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재무제표는 우리 IFRS에서는요 5종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5종이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그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플러스 주석이 되겠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재정가 명세표는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회계거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회계거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회계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회계거래의 정의는 말 그대로 이 재산의 증감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실 때 회계거래의 정의는 회계거래란 재산의 증감이 기업의 재산의 증감이죠, 그죠? 증감이 있는 거래를 얘기하는 거고. 그럼 단순하게 뭡니까? 약속이랄지 혹은 우리가 이제 계약 같은 거 있죠? 단순한 계약행위는 법률상의 거래이지만 우리가 회계거래는 아니다는 점을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회계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않는 것을 한번 찾아보죠. 않는 것. 그러니까 즉 재산의 증감이 없는 그런 거래를 골라보라는 문제가 되고요.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죠. 체결하고 그까지는 괜찮아요. 회계거래가 아니지만 돈을 수령하였으니까 뭡니까? 내가 지금 결국은 재산의 증감이 있죠. 그러니까 회계거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품이 도난되었다. 이것도 회계거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에 도장공사를 하고 100원을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부채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요. 네 번째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주문서를 발송했다는 이 얘기는요, 회계거래가 될 수 없습니다. 주문서를 발송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무실 임차 계약을 하고 지급하였다. 당연히 재산의 증감이 있겠습니다. 그냥 워밍업 같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춰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시산표에 대한 얘기를 우리 주택관리사 회계 원리에서는요, 반드시 한 문제 정도를 내는 아주 빈출한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산표는 뭐냐 이거죠? 시산표는 말 그대로 시산표라는 거는 트라이얼 밸런스라 해서 이거 검증표죠, 그죠? 검증표가 됩니다. 어떤 검증이냐면 붕괴 내용이 바르게 전개된 건지를 검증하는 표다. 그래서 이걸 보통 실무적으로는 여러 가지 시산표가 있겠지만 학계자의 시산표가 가장 일반적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이죠. 그런 어떤 모든 거래를 다 기록해서 검증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자산, 부채, 자본.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 이 거래를 이렇게 기록하고, 모든, 거래가 만약 100원이라면, 이것도 100원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99원이라면요. 요거는 오류가 났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시산표에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뭐냐면, 차변, 대변을 두 개를 동시에 그냥 빼버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차변, 대변을 바꿔서 기록한다든지, 같이 누락하고 같이 잘못하고 하면 이 검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이 문제고, 이 문제에서는
그러면 이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도대체 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록을 하다 보면 뭐 차변 자리에 10건을 대변에 였다든지 그렇게 되면 당연히 오류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보겠습니다. 발견할 수 있는 거, 비품을 현금으로 구입한 거래를 2번 반복. 그러니까 비품 100원, 현금 100원, 비품 100원, 현금 100원 뭐 2번 했다 해서 차변 대변에 있죠. 이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알 수가 발견할 수 없고요. 이거는 사채 계정의 잔액을, 사채 계정은 대변이잖아요. 그죠? 이 대변 잔액을 매도 가능 증권에 차변에 기입했다. 대변 잔액을 차변에 기록하면 이거는요, 알 수 있는 거예요. 에러가 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건물 계정을, 그죠? 건물 계정이나 투자 부동산 계정은 차변이죠. 그래서 계정 분류의 오류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장표에서는요,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개발비 계정, 차변 잔액입니다. 차변 잔액을 연구비 계정, 차변이죠. 차변이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매입 채무에 대한 현금 지급한 거래를 이걸 동시에 다 누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누락하거나 이중, 하여튼 차변 대변 똑같은 금액을 지불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시산표에는. 이것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거는 2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산표에 대한 얘기,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나와요. 꼭 시산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기말 장부 마감할 때 이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 계정이 아닌 것은 뭐 여러분들 많이 기본 강의할 때 많이 배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정 중에서 손익계산서 계정하고 재무상태표 계정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 계정하고 IS 계정은 계정이 있으면 이 IS 계정은 그죠? 소멸되는 계정이에요. 소멸. 그러니까 단계에 국한 안 되는 거예요. 이월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하지만 이 재무상태표 자산부채 자본 있죠. 자산부채 이 자본 계정은 계속 그죠? 이 자원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나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차기 이월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단기에 국한한 거예요. 수익과 비용은 계정 과목은 수익과 비용 계정이죠. 이 계정은 단계에 소멸되는 특징이 있다. 2월이라는 개념이 없다. 2월이라는 개념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2월이라는 개념이 있고. 자, 그런 거 아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뭐 이거 명목 계정, 뭐 실질 계정,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닌 거. 그러면 대체되는 게 아니면 말 그대로 대체가 안 되니까 대체되는 게 아닌 것은 그러면 결국은 이익잉여금으로? 이익잉여금이에요. 죄송합니다. 자, 이익잉여금이란 말은 결국은 돈 번 거에 대한 결과물이니까 수익과 비용이 있죠. 거래가 아닌 것은 그런 걸 물어보는 거냐. 제가 이게 지금 2월 계정으로 잘못 알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그죠? 이거 비용이고 수익이고 비용이고 비용이니까 요거는 전부 다 IS 계정이고 이거는 바로 이익잉여금에 나중에 영향을 주는 요소고 이 매도 가능 점검 평가 그죠? 이익은 자본 계정이에요. 자본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이익잉여금과 일단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개념을 물어보는 건데요. 이 재무제표에 있는 이 자산부채 자본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를 물어보는 건데요. 이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요, 통제라는 개념이 자산은 통제와 유입이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부채가 되려면요, 우리가 의무예요, 의무가 되는데, 그 다음에 유출. 근데 이 의무는 과거 의무가 아니고 뭐예요? 현재 의무예요, 현재. 그래서 이제 부채 정의는 과거의 사건의 결과로서 지금 현재 그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교육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원이라고 정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옳지 않은 거는 과거니까 2번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뭐 자본은 자녀 이익본이라 하고요, 자녀 지분이라 하고 자본은 뭐 자본잉여금, 뭐 적립금 등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거고, 뭐 잠재력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미래 경제적 교육이란 말은 현금 창출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좀 꼼꼼하게 읽어봐야 될 항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6번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잘못 얘기를 한 것 같네요. 그래서 차기로 이월되는 이죠 계정은 말 그대로 그죠 자산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은요 단기 경영성과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단기에 있죠 그 정보가 소멸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월되는 게 아닌 것은 이라는 말은 IS 계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소멸되는 단계에 소멸되는 이 계정을 물어보는 거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IS가 요거네요, 그죠? 이건 전부 다 자산, 그죠? 이게 전부 다 다 자산, 자본 이렇게 되겠습니다. 쉽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7번 보겠습니다.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찾아보래요. 옳지 않는 것. 재무제표 표시. 자, 읽어보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언제 이런 문제를 좀 익힐 때 요령이라면 우리가 5개를 오지선다를 중에서 5개를 다 맞춰가지고 문제를 그죠? 맞출 수 있는 건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 어떤 난이도를 보면 5개 중에서 분명히 얼토당토 않는 얘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초점을 해서 딱 체크해 놓고 나머지 거는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확실한 것을 우리가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보면 재무제표의 목적은 정부 형제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 상태랄지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정하는 목적이 맞다. 자, 단기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은 단일의 포괄 손익계산서에 두 부분으로 나눠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맞고요. 그러니까 단기 손익과 근데 기타 포괄 이렇게 해서 총 포괄 손익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나타내니까요. 자, 기업은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이런 것들이 재무상태표고 손익계산서고 현금흐름표 이런 거지 않습니까? 정보를 발생기준의 회계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그러니까 그죠? 재무상태표하고 경영성과는 특히 이제 경영성과 같은 발생기준이 맞지만 현금흐름 정보는요. 발생기준에 의해서 정보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발생주의 이익으로 만들어진 손익계산서 중에서 현금으로만 있죠. 발생주의 산물인 걸 다 뺀 보고서가 바로 현금흐름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금흐름표는요. 발생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한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영직은 계속 기업의 가정을 평가해야 됩니다.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공시를 하더라도 정당화 될 수 없죠, 당연히. 정답은 3번이 잘못된 오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한번 보겠습니다. 단기 매매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참고로 오늘, 그죠? 우리가 이번 2018년도인가요? 합격자 발표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2차 시험의 합격률이 좀 높았는데 이번에 합격률이 한 25%밖에 안 돼서 상당히 그죠? 낙담하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조금 아쉽게 떨어진 분들은 다시 하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합격률이 낮아질 거다. 그 다음에 우리 2020년도부터는 또 상대평가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런 것들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과목 중에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과목 하나만 내가 정확하게 있죠.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앞서 있으면 비교 우위에 있어가지고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과목이, 그죠? 여러 가지 과목이 있겠지만, 이렇게 회계 원리가 됐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회계 원리는 물론 양이 많죠. 하지만, 그죠? 양이 많지만 다른 과목은 양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민법 총칙을 공부해 보세요. 굉장히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회계 원리는 또 사람마다 호불호가 다르지만, 그죠? 우리가 이 회계 원리에 대해서 100점을 맞으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제가 이걸 다 강의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40문제 중에서, 그죠? 보통 꽈락률이 한 70%가 되다 보니까 한 반 정도를 맞추시고요. 그죠? 회계학만 공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 정도를 맞추시고 나머지는 조금 적절하게 잘 선택하셔가지고 한 60점 정도를 맞으면요. 올해 내년도 2019년도 시험에서는 무난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1차만 넘으시고 또 2차는 또 여러분이
어렵게 내면 그게 경향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적응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열심히 또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2020년도 또 만약에 내가 열심히 했지만 안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또 2020년도에 또 열심히, 그죠? 대비해서 상대방하고 이렇게 경쟁에서 조금만 더 나아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인 그죠? 의미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시험이든 합격자 발표하면 막 굉장히 시끄럽죠. 좋은 분들은 있고 합격을 하더라도 그때부터 걱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합격 못하신 분은요, 합격을 해야지 그 다음에 걱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못하는 부분을 꼭 메꿔가지고 할 수 있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단기매매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찾아봐라 이거죠. 이 단기매매 금융자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죠? 매도 가능 금융자산하고 만기 보유 금융자산 이 세 가지의 논점을 좀 다 익혀야 되겠죠. 그래서 단기매매 자산은 단기 그죠?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최초의 거래원가는 비용치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공정가치란 말은 자산가액에 뭔가 플러스한다.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1번이 잘못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매매 금융자산은 실현되지 않는 평가손익임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단기매매 처분에 따른 이쪽 손익은 당연히 뭡니까? 당기손익으로 되는 거고 공정가치에서 표시하고 그리고 팔았을 때 처분 금액보다 작으면 당연히 처분이익이 우리가 정부가액이 처분 금액보다 작으면 당연히 처분이익이 발생하는 거고 요거의 얘기예요. 단기매매 증권의 평가손익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뭐예요? 기말에 단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에 비해서 매도 가능 금융자산은요, 평가되지 않는 손익이다 보니까 기말에 뭔가 그죠? 자본계적으로 대체된다는 거, 이거 좀 다른 점이다. 첫 번째 1번이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 한번 볼게요. 재고는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재고자산일 경우에 재고의 논점은 이제 취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매되는 거죠, 그죠? 판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판매된 거 있죠? 판매되지 않은 거, 우리가 기말 재고하고, 타용도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회계적 논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말 재고 같으면 이제 감모와 평가 같은 거 있죠. 감모와 평가 같은 손실에 대한 우리 회계 처리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여기 이제 지금 취득할 때 뭐요? 취득원가 결정이죠, 그죠? 취득원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취득원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뭐 이런 문제고, 판매되면요, 당연히 그죠? 수익 없고, 수익이 바로 매출액이 되겠죠, 그죠? 매출액이 될 것이고, 여기에 관계된 대응하는 비용이 뭐예요? 바로 직접 비용이 바로 매출원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응하는 논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매출원가를 뽑기 위한 여러 가지 평가 방법 등 이런 것들을 학습했을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는 것. 재고자산이란 판매 목적 사용할 거 맞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그죠? 및 재고자산을 현재 장소의 현재 상태로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합니다. 이게 바로 부대 비용의 논점이 되겠습니다. 자,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요, 매입가액에서 우리가 수익 관세는 취득 원가에 가산합니다. 매분이 분명히 뭐죠? 플러스 매분이 더하고 수익 관세 CIF 기준 있잖아요. 그거는 모르셨대요. 우리 보통 수익 관세를 매길 때 CIF 금액이 있는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관세를 매기거든요. HS 코드를 적용해서 내는 관세가 있습니다. 그 관세는 원가에 가산하고, 운임도 당연히 가산하고, 한영역도 뭔가 가산하고, 리베이트, 근데 매입 할인하고 리베이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뭔가 빼야 돼요. 할인 같은 거. 그래서 가산했다는 말 자체가 다릅니다. 이런 것도 빼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소매제공법 같은 거는 우리 기본 강의할 때 유통업종 정도 있어요. 제조업 같은 데는 쓸 수 없고, 추정에 의해서 매가로 환원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쓸 수 있고요.
우리 IFRS에서는요, 후입선출법은 평가 방법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 3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유형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옳은 것은 유형재산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이라고 정의합니다. 유형재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가액을 초과하면 그죠? 감가상각을 인식하지 않습니까? 아니, 감가상각이라는 정의 자체가 뭐예요? 바로 우리가 사용에 따른 수익에 따른 유형재산을 사용하면 수익 없고 대응하는 희생이 뭐죠? 감가상각비라는 거죠. 그럼 공정가치가 장부가액을 초과했으면 감가상각 안 하면 그죠? 말이 안 되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잘못됐죠. 안식하지 않는데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형재산이 손상되었다면 장부가액과 해소가능가액의 차액을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아니고 유형재산, 무형재산, 손상차손, 손상차손 자체, 그죠?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합니다. 그리고 직접 차감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간접적으로 표시한다는 거, 이것도 잘못됐고, 건물을 원가 모형이 아니고 재평가 모형을 우리가 모형으로 평가한다라면 상각하지 않고, 그죠? 건물을 재평가하는 모형으로 평가한다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를 재무상태 표합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건물이라는 건 유형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용하면 감가상각을 해야 된다든. 재평가 모형으로 했다 해서 감가상각을 안 하고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토지 재평가 모형을 최초 설정하면요, 우리가 이제 평가 정하고 감이 있는데요, 올라간 금액, 그러니까 평가 이익을 계산한 거는 자본 계정으로 처리하고요, 떨어진 거는요, 바로 손실로, 재평가 손실을 비용 처리해요. 그래서 재평가 손익이 발생하면 단기 손익으로만은 안